안녕하십니까. 123의 정보관리기술사 서강석입니다. 오늘 이제 124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 2교시를 진행하게 맡았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근 언택트 시대의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경제, 그래서 경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제 경쟁, 이제 생존 경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이 어떤지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싱킹.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그 혁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또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한 문제,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공감. 이 공감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요구사항 도출 기법 네 가지하고 도출 시 유의사항. 이제 저희가 흔히 요구 분석에서 그 요구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인터뷰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법에 대한 부분, 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요구 사항 도출 시에 어떤 부분 기법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사항들이 유의되어야 될지 하는 설명하도록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뢰성 공학에서 많이 얘기되어지는 신뢰성 성장 모델 두 가지를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다소 생소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고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요. 신뢰성 성장 모델에 대해서는 이따 상세 풀이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DA와 DBA 역할. 보통 데이터의 품질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역할을 중시하고 어떤 DA 역할에서는 어떤 거라고 DBA는 실제 물리적인 개념의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의 데이터 프레임워크랑 관련돼서 역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한번 그런 그림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OWASP 탑 10. 여기에서 항상 그 탑 1, 첫 번째 있는 인젝션에 대해서 개념, 대응 방안 설명하시오. 이렇게 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상세한 풀이는 이제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입니다. 최근에 단순히 이제 코로나19뿐이 아니죠. 지금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경제, 마이데이터 이런 부분까지 계속 데이터에 대한 그 경제, 매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산업까지 이 부분에 대해 관리되는데 실제 이제 이 데이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 데이터의 주권은 그 실제 그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고 관리되어지는가. 자신이 만들었고 하면 자신한테 권리가 있는데 실제 이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독점적 이익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은 다른 글로벌 해외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 경쟁,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데이터 증가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주권 이슈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까지 생존 경쟁이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이라든가 기업, 국가 측면에 이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도 생기고, 또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플랫폼 기업을 양성한다든지, 글로벌 데이터 경제에 우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측면에 이제 목표들이 생겼고, 이 목표를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전체 문제가 됐던 이제 데이터 주권 이슈와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주권 이슈 부분을 먼저 2단락에 이제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이 주권 이슈를 제가 이제 풀이해 놓인 거는 뭐 개인 측면, 기업 측면, 국가 측면으로 좀 나눠봤고요. 이 개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 지금 계속 대두되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든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처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어떤 소규모의 중소기업, 중소 형태의 IT 업체라면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되고 있는지, 또 글로벌 기업에서는, 해외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이 마이데이터, 이제 주권과 같이 엮여서 이 데이터를 이동하는 것, 내 데이터인데 다른 사람이 이동한다던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인데 실제 이득은 다른 곳에서 본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개인이 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가 한 이슈. 또한 이 알고리즘,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플랫폼 기업에서 만드는 알고리즘 또는 언론, 뭐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받게 되는 이제 피해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의 이제 주요 이슈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측면에서는 이 최근에 나오는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하고 촉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외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경제를 글로벌하게 확산시킬 것인가 측면에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독점에 따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예를 들어 뭐 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공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다른 타 기업과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고 그 기업에서 나름 만들어낸 마케팅적인 뭐 기술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독점이 있고, 또 국내 기업, 글로벌 데이터 기업, 아무래도 실제 내장하고 있는, 아니 가지게 되는 그 데이터의 양 자체가 이제 많이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양, 질, 전체적인 형평성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이 경쟁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측면에서 국가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국내 데이터 유통이 정말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이데이터 이런 부분의 데이터 경제에 대한 활성화 위한 부분이 주요 좀 이슈가 있고, 또 데이터 격차 해소인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차, 양, 질 차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또한 이제 국경과 데이터 이동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금 또한 이제 디지털 텍스라고 해서 조세 형평성, 최근에 OECD에서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해외 기업에 법인이 해외에 있는 그 IT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측면에 민족주의까지 이런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 주요한 그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음에서 거버넌스를 측면으로 전략방을 이제 제시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먼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방향을 가달라게 가달라게 조금 더 이제 그림이라든지 표 아니면 형태로 조금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거버넌스 전략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권, 지금 앞에 일단락에 주권 이슈가 있었으니 주권 이슈도 해결하고 또한 최근에 이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중요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적인 데이터 산업 선도 이제 해외 기업에서 지금 많이 앞장서 있지만 저희 기업도 많이 육성하고 양성해서 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관점을 가졌으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단순히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가 체계 자체가 이제 정립돼야 될 것이며 또한 이렇게 정립이 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생태계 측면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활성화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역량의 측면에서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잡았고 핵심 과제 측면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 실행 계획, 또한 이 데이터이다 보니까 통계 거버넌스, 통계 쪽의 데이터랑 같이 맞물려서 정책 데이터랑 통계 데이터가 같이 거버넌스가 서로 연계돼야 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증거 기반의 이제 법률적 측면에 대한 정비가 또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 데이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민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우처라든지 이런 측면에 이제 공공 정책들이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활용에 기업적 측면, 공공 측면, 정부 측면과 같이 연계돼서 좀 강화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역량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할지 또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잘 보호할지 또한 이제 그러려면 이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공유를 위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 아니 기업적으로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역량까지 강화하는 그런 과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상세히 좀 말씀드리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우선 국가 차원의 전략, 시행계획 수립하고 관련 이제 전담 조직을 이제 정비하고 법령도 정비해야 될 거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 쪽 거버넌스랑 같이 좀 연계돼야 되고 또한 지방 분권이라고 했는데 각각 지방, 도시, 시 차원에서도 이 거버넌스가 또한 확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 활용 측면, 생산, 공유, 활용 체계 개선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데이터, 통계 데이터가 같이 맞물려서 데이터 생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증거 기반의 어떤 근거가 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공공주체 이제 지원하려면 공공 데이터 공유를 해야 되고 민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 확대해야 될 거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생태계를 좀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개선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역량 강화 측면은 데이터를 실제 이게 역량 강화해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에 이슈되는 뭐 개인정보 보호 여기에 대한 부분, 데이터 활용, 뭐 보통 이제 가명 데이터, 익명 데이터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실제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지 또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석 역량이 필요한데
이 분석 역량을 받쳐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하는 그 조직적인 측면, 아니 전문가적인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핵심 과제라든지 아니 어떤 그 거버넌스 전략에 진행할 수 있는 항목들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이제를 쓰시고 마지막에 3단락에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강글에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EU의 GDPR 같은 경우 데이터 3법이라든지 지금 디지털 뉴딜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댐이라든지 인공지능 측면에 이제 국가 전략 나온 게 있죠. 그 부분이라든지 실제 데이터 이제 거버넌스 위해서 품질이라든지 DQM, DQC 같은 부분 또는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경제 측면 또는 통계 데이터라는 이 통계 측면까지 같이 연계해서 각각의 이제 강글에 조금씩이라도 나타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별화 단락에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알고 계시다면 영국이나 미국, 일본 또는 유럽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가 데이터 전략에 대한 그림인데요. 데이터를 잘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어떠한 이제 실행 미션들을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 경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찾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시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디자인 싱킹에 대한 디자인 싱킹에서 요구 분석을 위한 공간 방법의 중요성 두 번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다만 이 공감 측면에 집중하셔서 이 공감이 왜 중요한가를 세 페이지 정도에 작성하신다는 게 또 목차를 잡고 작성해 나가신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중요성을 설명해 나갈 것인가,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저할 수도 있고 좀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디자인 싱킹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조금 더 빠르게 빨리 제품을 내놓고 시제품을 낸다서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그 니즈를 맞춰 나가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이 디자인 시킹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혁신, 기업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디자인 시킹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창의적인 측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디자인 싱킹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요구 분석이란 측면, 요구를 도출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싱킹 첫 번째 단계 공감 단계를 좀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감이라 하면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졌는지를 직접 말하는 것 포함 플러스로 실제 고객조차도 잘 몰랐던 그 숨겨져 있는 니즈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공감이라는 단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공감의 단계에는 보통 이제 관찰 또는 인터뷰 또는 체험 이러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공감 방법을 사용해서 숨겨진 그 요구사항들, 아니 환경적인 제약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핵심 문제를 찾아내서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찾고 시제품 만들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감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먼저 디자인 싱킹 무엇인지 또는 디자인 싱킹의 공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 공감 단계에 디자인 싱킹의 공감, 문제정의 이런 부분의 단계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중요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공감의 먼저 이제 주요 활용 기법은 경험, 관찰, 공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험은 이제 고객의 말씀, 고객이 얘기한 부분, 아니, 지금 현재 실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간접 또는 상상을 한 형태로 경험을 실제 해보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같이 찾는 게 이제 경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은 이 실제 고객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하는지를 직접 보고 아니 노트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이제 겹치면서 찾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며 공감이란 방법은 주로 이제 인터뷰를 사용하는데요. 인터뷰 방식을 할 때 이 고객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반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금 숨겨진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인터뷰 질문들을 어떻게 순서화하고 좀 고객이 대답할 때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숨겨진 얘기들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방법에 대한 기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 인터뷰,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실제 인터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공감 방법이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먼저 인터뷰를 산정해서 인터뷰 기법을 산정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먼저 인터뷰를 하려면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질문을 할 건지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이 좀 안정적으로 신뢰성을 가지면서 숨겨진 얘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질문 순서를 정한다든지 또 인터뷰 대상은 누구로 할 거며 언제 일정을 잡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실제 인터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대상 이제 고객이 먼저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신뢰 쌓기 또한 넓게 보면서 질문을 유도하고 또 넓게 보다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확대하고 또 현미경처럼 자세히 관찰하는 단계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질문자의 데이터 왜곡이라든가 이 질문을 받아 적는 기록자에 대한 그 편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의 얘기만 녹음, 메모, 노트 이런 부분에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이라든지 문제들을 도출하면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핵심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는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요구사항들을 겹쳐서 어떤 게 가장 중심 의견인지 중심 의견들을 잘 핵심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리할 때는 실제 그 고객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는 제스처를 어떻게 해서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중요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공감맥 작성. 맵은 이제 사용력이 작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는지를 맵을 작성하고, 이 say, do, think, feel, 이제 4개 내 영역으로 그 요구사항을 중심을 맵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큰 그림 상황에서 이 고객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 같다라는 통찰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감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는 단어에 있는 요구 분석을 초점으로 좀 중요성을 같이 제시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조금 나누자 보다면 비즈니스적인 측면 또는 재무적인 측면, 인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 중요성은 이제 각자 작성하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제시하면서 아니면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측면을 다르게 좀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측면이거든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 이후에 확장성을 어떻게 갈 것인지 혁신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이 공간 방법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든지
아니고, 그리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이 좋아서 효율성이 제고된다든지, 또 요구 변경 부분이 어, 단순히 요구 사항 도출을 통해서 이제 문서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의 중요성들을 제시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만 이제 이 공감 방법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요구 분석 측면에다가 디자인 싱킹에 대한 그 내용, 예를 들어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서 중요하다.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아니면 관찰이나 경험 기법을 통해서 뭐 이해도가 향상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숨겨진 내용에 계속 그 디자인 싱킹, 공감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게 좀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제시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실제 인터뷰나 관찰 경험할 때 이제 고객이나 질문, 이 관찰을 하는 기록자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뎁스 있게 이 공감 기법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측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이용하고 있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한다든지, 질문자는 이제 추상적인 뭐 답변이 나온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유도한다든지, 관찰 기록자 같은 경우는 편견이나 왜곡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팩트 중심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든지, 이런 유의사항들을 같이 제시하시면 다른 분들과 다른 좀 인사이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요구사항 도출 기법과 도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도출 기법은 요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요 이제 필요성 측면이라면 뭐 추적성도 제공하고 범위 기준선도 제공할 수 있고 당연히 제공할 수 있으며 뭐 일정이라든지 원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이죠. 목적 달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일단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구사항 도출 기법과 도출 시 유의사항을 큰 하나로 틀을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개념이라든지 필요성들을 먼저 좀 제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어, 도,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선택하는 방법, 요거를 먼저 일단락에 좀 넣으셔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가져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 도출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법 선택 방법이라든지 먼저 일단락 제시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도출 기법을 좀 다소 이제 측면을 나눠서 뭐 그룹 측면인지 개별 측면인지, 아니면 이제 문서 기반의 뭐 도출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도출 기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조금 나눠서 작성하셔야 조금 더 양이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소드를 선택하는 뭐 개발 인력 경험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고객의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인터뷰, 뭐 브레인스토밍 이 부분에 대한 도출 기법을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측면으로 뭐 개발 인력 경험이 높은 측면 아니면 고객 사용자 지식이 높은 측면에 도출 기법을 뭐 가달라게 넣고, 낮은 측면에 도출 기법을 나달라게 넣고, 이런 형태로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출 기법들은 다른 요구사항 도출 기법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됐었고 지금까지 고전 토픽이다 보니까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조금 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측면을 조금 나눈다면 굳이 네 개이지만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네 개니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면 이제 도출 시 유의사항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 실제 쓰시면서 조금 어, 생각하고 이제 좀 실무적인 느낌이 나게 작성을 하시는데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유의사항이 다 생각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측면을 조금 나누면 뭐 가달라기에는 요구 도출 측면이라든지 나달라기에는 요구 관리 연계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나누시면 조금 분량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유의사항도 작성하시면 실무적으로 작성하시면 괜찮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제 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작성하신 분들의 그 생각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의사항에는 소스의 다양화에서 요구를 추출할 소스, 뭐 이해관계자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RFP에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존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벤치마킹의 결과서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재반 사용 확인이라는 측면에 보면 이제 정부 규제 정책이 어떻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해서 좀 조금은 실무적인 느낌이 나게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 우선 순위화하고 뭐 요구를 구체화하도록 해야 된다. 뭐 도출 기법 선택할 때는 아까 그 메소드를 선택하는 기법, 뭐 고객 사용자의 지식, 개발의 경험 정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요구 사항 아이디 같은 경우 이제 요구 추적 매트릭스 같은 경우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서 잘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관리된다. 또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제 품질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품질을 위해서 어떻게 뭐 추적성이라든지 명세화 측면에서 관리돼야 된다. 또한 이제 요구 사항을 잘 눈에 띄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시화 도구를 사용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의 사항을 작성하셔서 분량을 좀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 계획서 또는 명세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를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앞전에 나왔던 디자인 사고의 디자인 싱킹에서 이제 공감이라든지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 있어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강글이라든지 마지막 3단락 등을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메소드 이 그림 자체를 1단락에 놓고 그 앞에 제가 나왔던 이 필요성 측면을 하나의 이제 요구사항 도출을 잘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마지막 단락 인사이트로 좀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신뢰성 성장 모델인데요.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은 저도 처음 접해봤고 잘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요. 이게 지금 보통 구하나 이륙에 있는 신뢰성, 단순히 그건가라고 좀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 신뢰성 공학 밑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성,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이 사용되어지는 데는 주로 이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부분 하드웨어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증가되고 복잡화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신뢰성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은 신뢰성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접근이 좀 돼야 되고요. 이 신뢰성 모델이라는 거를 이게 다소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이 신뢰성 모델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 신뢰에 대한 정량적인 척도를 가지고 이 신뢰성을 평가하겠다는 게 이제 신뢰성 모델인데 이 신뢰성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 분석 설계 개발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문서라든지 현재 코딩이 어떻게 돼 있고 모듈이 몇 개인데 대충 어느 정도의 결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하는 예측 모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라는 목표 값을 설정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현재 또는 미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라는 신뢰성 추정 모델을 여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신뢰성 추정 모델을 통해서 지금 목표 대비 언제쯤 되면은 이 신뢰성 목표가 도달할 것 같아. 아니면 현재 도달했어라는 측면으로 이 SRG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 모델에는 예측 모델, 추정 모델 두 개가 존재하고 그 중에 추정 모델이 보통 이 문제에 나왔던 신뢰성 성장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은
두 가지의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정량적으로 척도하는, 정량적인 척도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함의 수, 몇 개의 폴트가 몇 개 있고, 페일러가 몇 개 있고, 또는, 어, 어, MTBF 같은, 페일러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언제쯤 또 페일러가 발생했는지, 이런 이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서 신뢰성 추정 모델의 인풋, 여기 말씀했던 결함수, 뭐 결함 시간, 이 두 가지 측면에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넣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 모델이 있는데, 그 추정 모델을 도출하고, 이게 우리 쪽에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같아. 그렇게 측정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뒤에 출시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1년 있다 출시하면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반복할수록 이제 신뢰도도 증가할 거고, 또 제품 출시일도 이제 점점 다가워짐을 알 것입니다. 다만, 이 테스트를 반복해서 신뢰도를 증가하는 대신 비용이라든지 일정 측면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신뢰도를 100% 채울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채우겠다라는 목표, 이 목표만큼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은 그 왼쪽에 있는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페일러인 결함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이 정량적 척도를 찾게 되는 모델인데 결함 감소 시 신뢰성이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확률적인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모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가지가 넘는 모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결함 수, 결함 발생 시간에 따라서 뭐 인터벌 도메인 시간이다 그럼 타임 비트윈 도메인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고 인터벌 결함 수 같은 경우는 뭐 NHPP라든지 모란다, 슈나 이런 부분이 있고 결함 발생 시간 같은 경우는 무사 오쿠모토 이런 부분 아니면 젤린스키 모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또는 회계 분석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된 신뢰성 성장 모델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은 이제 다른 자료에서 보면 이렇게 분류도 하긴 하는데요. 뭐 시간 계측 모델, 개수 계측 모델, 아니면 가용 시간 모델, 경향 곡선 모델인데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 모델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모르셨던 분이라면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셨을 거 쓰시기가 되게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좀 아신 분들이 좀 유리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인터벌 타임 비트윈 기준의 이제 모델 중에 이제 무사 베이직이라는 게 있고 무사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결함의 수 기반한 NHPP라는 포화성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의 그 두 가지 모델을 이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사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결함을 이 정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되면 결함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라는 그 경향성을 하나의 직선 형태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사 모델에서도 유형이 나는데 이런 베이징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는 로그 형태로 이어지는 로가리즘 모델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포넨셜 형태의 이제 수식들이 있는데 실제 이 수식을 아시는 분들은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못 쓰실 것 같고요.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HPP 모델은 결함수 기반한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팅 횟수가 들어갑니다. 내가 테스팅을 50번 했을 때 내가 결함밀도 이 정도 가져가 있고 100번 했을 때는 결함밀도 이 정도 있고 이게 반복해서 한 이 정도 되면 결함이 많이 가실 것 같아 라는 이런 형태로 결함수를 기반한 NHPP 모델 또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 결함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시감 측면의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 오코모토라든지 NHPP인데도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모델을 결합한 형태로 실외성 성장 모델을 좀 조합한 형태로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내성 성장 모델이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이제 철도라든지 자동차, 극방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즉 테스트의 안전이라든지 신뢰성이 중요한 제품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신뢰성 성장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이 신뢰성 성장 모델을 사용해야지만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비용 감소라든지 아니 어떻게 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지 등의 측면에서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신뢰성 성장 모델 두 가지 있지만은 신뢰성이라는 그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소프트웨어 신뢰성은 최근에 이제 리스크, 세이프티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도 이제 간결히 좀 작성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라는 측면에서 테스트에서 이제 신뢰성을 찾으니까 이 테스트까지 연계도 좋고 아니면 유기체구라든지 이런 표준까지 같이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같은 거를 이제 차별화 단락으로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신뢰성을 요구하게 되면 비용은 당연히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요 적절한 신뢰성을 찾기 위해서 SLGM을 사용해야 된다. 또 SLGM을 그냥 단순한 모델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측정하고 그 측정한 모델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현재 이 제품에 맞는 특성에 맞는 신뢰성 성장 모델이 뭔지 좀 찾게 됩니다. 그렇게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찾을 때 최대 우도, 라이클후드 같은 경우를 사용하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방식들을 같이 사용해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실제 테스트를 해봐서 이 확률적으로 접근해봤더니 이 모델이 어느 정도 팩트가 모수를 맞추는구나. 이 확률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더 좋은가 해서 이제 적합성을 찾게 되고 네. 그렇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이 신뢰성 성장 모델 이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예측 모델 또한 중요한데요. 이 예측 모델은 주로 이제 문서라든지 코딩 수 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같이 고려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국방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품 측면이라든지 이 목표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유의성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제 DA하고 DBA 역할 비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DA와 DBA 비교 같은 경우 저는 데이터 품질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좀 본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프레임워크 표준화에 대한 품질에 대한 이제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측면까지 해서 이런 전문가의 롤을 좀 나누고 조직을 따로 구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DA와 DB 역할 비교에 앞단에서 1단락에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역할을 나눠야 되는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두 가지 DA와 DB를 엮어서 같이 한번 이제 제시해 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빅데이터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전문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DA, DB 또는 모델러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나눠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해서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일단락에서 필요성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비교를 가지고 분량을 맞추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역할을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거는 이제 SDLC가 될 텐데요. 이런 SDLC 기반의 DA하고 여기 있는 DA, 여기 있는 DB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좀 먼저 좀 그림이나 해서 좀 작성하셔서 시간도 좀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측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분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품질 프레임워크에서 나눠져 있는 그 그림인데요. 많이들 좀 보셨을 것 같고 DA는 뭐 개념적 관점, 개념 모델링이라든지
DB에는 물리적 관점으로 물리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측면에 이러한 간단한 그림, 표로 나눠서 큰 그림에서의 어떤 역할을 비교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역할 측면의 비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DA는 뭐 하는 사람이다, DBA는 뭐 하는 사람이다, 개념 비교도 간단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은 추가적으로 실제 관리 정책은 DA 관리 정책 측면에서는 DA는 뭐 정책을 수립하고 DBA는 관리 정책이 잘 됐는지 그 정책 통해서 변경 요구 사항을 뭐 도출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 측면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뭐 표준 관리라든지 아니면 DB 보안 관리라든지 실제 이제 DB 첨단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비교 항목을 다소 그 역할이라는 데에 좀 집중하셔서 비교 항목도 여러 개 더 넣으셔서 작성하시면 조금 더 많이 좀 도출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DA는 좀 보통 EA에서 먼저 나오는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아키텍트가 이제 나오고 데이터 아키텍트는 이제 아무래도 전사 데이터에 이제 총괄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총괄을 하게 되고 DBA는 단순히 이제 DB를 디자인하거나 물리 모델링을 하든지 뭐 인덱싱을 하든지 SQL을 작성해서 튜닝이라든지 보안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뭐 관점 측면에서는 개념적 물리적 나눠져 있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DA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종속된 DB가 아니라 여러 DB에서 DB의 그 아키텍트 측면에서 접근을 들어갈 테고요. DBA는 하나 DB인지 뭐 오라클 DB인지 마이스큐엘인지 특정 DB에 이제 특화된 이제 전문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고 전문 기술은 아무래도 이제 DA 같은 좀 업무 측면이 좀 집중될 수 있고 DBA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좀 전문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 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표준은 아무래도 이제 DA에서 이제 표준 사전이라든가 부분이 DA가 이제 작성을 할 테고 이걸 가지고 DBA는 실제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한다든지 영향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의 차이를 많이 좀 만드셔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만드셔서 작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락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 DA하고 DBA를 어떤 조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뭐 이 왼쪽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 그림을 다소 본따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조직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품질 프레임워크에서 나오는 품질이라든지 이제 가입 거버넌스까지 고려돼서 표준이라든지 메타데이터 뭐 이런 부분은 누가 DA가 관리하고 실제 모델러가 하니까 모델러가 할 테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변화, 성능, 보안 이런 부분은 DBA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 구성을 이렇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방안 이런 걸 제시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6번 인젝션의 개념과 대응 방안입니다. 그 OWASP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보안 취약점을 보통 한 4년 주기로 이제 등재가 되는데요. 그중에 2013년도, 2017년도의 탑 10 중에서 탑 1은 이제 인젝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젝션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서 바로 이제 인젝션 개념 쓰고 대응 방안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에 이제 문제에 나온 게 OWASP 탑 10 중에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OWASP 탑 10은 뭐고 이 OWASP에는 이러이러한 10가지가 아니더라도 한 4, 5가지라도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러이러한 측면에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보다 많은 나는 이만큼 더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제시하셔도 일단하게 제시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젝션은 이 해커 아니면 어태커가 멜리시어스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URL에 뒤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 보통은 로그인을 예를 들어 이제 좀 하는데 이
URL 뒤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같이 날아갈 텐데 이 파라미터를 좀 조작을 해서 이 조작된 부분이 쿼리에 직접 반영되고 그래서 쿼리에 DB를 날리면 원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도출해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인젝션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인젝션 공격인데 이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유저네임 이런 로그인 창인데 유저네임 뭐고 패스워드는 뭐다 라고 로그인을 해서 이랬더니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아웃풋이 되어 있고 이 쿼리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면서 이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리턴을 함으로써 이 취약점을 이제 노출이 돼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노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쿼리를 조작하는 거죠. 뒤에다가 1인 하면은 이제 유저랑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가 노출돼서 리턴이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젝션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젝션에 대한 개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분량을 좀 만들어 주시고 공격 절차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럼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대응 방안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CQ 코딩 주로 이제 입출력 스트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파싱하고 잘 리턴하고 막을지 또는 웹 방화벽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측면으로 대응 방안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인젝션 종류도 개념 이제 동작 절차 그다음에 나달라게 뭐 유형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인젝션 하면 이제 SQL 인젝션 많이 얘기하고요. SQL 인젝션에는 이제 일반적인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입력 파라미터 변조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블라인드 공격 방법인데 먼저 이 SQL이 잘 동작하는지 파라미터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이게 결과가 참이네 아니면 거짓이네 라는 이 서버 반응을 통해서 반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DB 그 파라미터 아니면 현재 DB 정보 등을 유추해서 이제 공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 블라인드 공격 방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CRLF 같은 경우는 캐리지 리턴 문자인데요. 이제 줄바꿈 문자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ATP에서 헤더, 바디 사이에 이거를 일부러 CRLF 캐리지 리턴을 삽입해서 이게 마치 다른 그 통신 URL인 것처럼 다른 값인 것처럼 보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연계하는데 이 HTTP로 하시면은 이걸 통해서 도스 공격까지 연계할수록 HTTP 통한 도스 공격까지 연계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메일 헤더 인젝션입니다. 이제 이메일에 대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IMAP라든가 SMTP 같은 건데 이 각각 SMTP라든지 여기 예를 들어 SMTP 같은 경우는 공격이 아니라 SMTP의 명령어에 대한 그 부분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명령어들인데 이 부분을 조작을 해서 SMTP 명령이 실제 다른 동작을 하도록 유도해서 인젝션해서 이제 정보를 유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프로토콜을 이용한 공격. 그 다음에 LDAP 같은 경우는 LDAP 명령문이 있거든요. 이 LDAP 명령을 다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한다든지. OS 커맨드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제 이제 그 명령 날리고 뒷부분에 이제 파라미터라든지 URL 뒤에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거 같이 딸릴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제 OS 레벨에서 동작할 수 있는 명령문을 같이 뒤에다가 넣어서 OS 레벨 단에 이제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뭐 L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OS 커맨드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적 방화벽 또는 웹방화벽이라도 이제 물리적 웹방화벽과 논리적 웹방화벽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애저에서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웹방화벽 도입 이런 부분들의 대응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룹핑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용자 입력값 처리 같은 게 이제 파라미터들이 오면 얘가 커터인지 더블 커터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자열을 리플레이스하는 형태로 파라미터를 필터링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쿼리문에 이렇게 익스큐션이라는 실행문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제 삭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운영단에서 DB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이 뭐 계정에 대한 그 권한 측면에서 권한을 최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 에러 페이지 같은 경우 실제 출력하는 게 자세히 나오지 않고 정형화된 어떤 특정 페이지 내용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prepared statement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SQL 인젝션 같은 측면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즉각 들어와서 이제 SQL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repared statement를 통해서 특수 문자를 제한하고 길이 제한하고 뭐 SQL 구문의 제한도 방지하고, 또 이제 prepared statement 때문에 이미 캐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쿼리를 이용해서 재컴파일을 방지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대응 방안이 뭐 CQD, CQ 코딩, 뭐 웹방업도 있지만은, 아니면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동안 지금 최근에 보안 측면에서의 그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아라든지 뭐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EDR이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이런 토픽, 이런 키워드까지 같이 간글이나 그런 부분에 같이 넣으셔서 작성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개발 단계에서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단계에서 대응이 아니라 계속 얘기되어지는 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보안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각각의 SDLC 단계에서는 어떤 측면의 보안 대응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뭐 한 가지씩이라도 작성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랑 조금 차별화되고 좀 큰 그림의 관점에서의 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풀이를 좀 진행하였고요. 많은 시간 동안 좀 풀이를 보시느라 좀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